빛을 빛의 속도로 갚는 방법. 네, 그런 게 있나요? 있죠. 우리 네. 박사님은 차 뭡니까? 아, 저요? 뭐 네. 조그만 차 갖고 있어요. 조그만 차. 지금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여기도 좀 약간 아, 자, 혼날까봐. 한마디로 이게 망국의 지름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 세미정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미생들의 월급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죠.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돈줄남으로도 불리우고 있는 김경필 멘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돈줄남이면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돈줄. 요즘에 많이 혼내주시나 봐요. 뭐 혼낼 일이 제가 국민 영승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혼줄 내는 게 거의 전문 분야가 됐는데 사실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사실 조금 자산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된 게 한 1년여가 넘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부터는 이제 뭐 짠테크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월급 관리, 저축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면서 최근에는 그 혼줄이 나면서 하루에 한 번 혼나야 된다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나면서 좀 정신을 좀 차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럼 오늘도 이제 좀 저희 혼내주시는 그래도 건가요? 됩니까? 예. 살짝만. 살짝? 네네. 사실 뭐 저 같은 월급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충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는 있는데 여전히 뭐 더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물가가 네.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껴야 되는지 도저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낀다라고 하는 게 이 체감이 사실은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잘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뉴스에서 나빠진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나는 잘 모르겠거든. 왜냐하면 나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영업자라든지 내가 시장에서 이렇게 직접 소매로 뭔가 장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경기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업도 우리 세미정님처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보너스가 안 나온다든지 뭔가 여파가 오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시장에서 경기가 꺾인다라고 하면 뭐 나는 아직 상관없는 데가 아니라 선행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경기 둔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참에 조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흐트러졌던 것들을 좀 다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뭐 무역 적자가 이미 네. 지금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13개월째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수출도 증가율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작년에 금리 올리면서 가게가 어려워졌다라고 봤지만 사실은 작년에는 소비를 안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자가 높아진다, 이자가 더 나가네 한다고 소비를 줄이진 않아요. 우리가 뭐 온수 튼다고 바로 뜨거운 물 안 나오는 것처럼 시간이 기다리면 사실은 이제 올해쯤 되니까 작년에 이자 높아져서 돈 나간 게 너무 막 올해부터는 좀 쓰지 말자 이제 지갑을 좀 닫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에 좀 동참을 해서 좀 스마트하게 짠테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멘토님 네. 월급쟁이 부자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리고 소비 습관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푼돈을 아껴서 부자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월급쟁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죠. 기본적으로 월급쟁이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회의감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월급 모아가지고 뭐 재벌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월급쟁이 부자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편안한 일상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전혀 문제없이 이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월급쟁이 부자거든요. 그래서 과연 월급 모아서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게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자수성가형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나라 부자 10명 중에 7명이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돈을 물려받고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게 뭐 몇천억 뭐 재벌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월급쟁이 부자가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월급쟁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상생활을 우리 직장인들이 하시잖아요. 네네.
너무나 당연했던 것, 너무나 이거는 뭐 이 정도 안 하고 살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거 안에 사실 과소비가 숨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뭐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점심 먹고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네.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네네. 우리가 이제 탕비실에 가보면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잖아. 네네. 뭐 머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녹차서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가 잘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밥 먹고 테이크아웃하는 그 커피, 에스프레소 커피는 비쌉니다. 근데 한 3시 이후에는 또 이게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잠깐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나가거나 아니면 바람 쐬러 갔다가 한 잔 먹을래 해서 또 해. 그러니까 사실 한 잔 먹질 않아요. 네. 2잔 먹어요. 여러분 커피도 물론 문화니까 맛으로만 즐기는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탕비실에 굉장히 좋은 커피 냅두고 그렇게 매일같이 3, 4시 이후에 또 한 잔씩 이렇게 마시지 마라. 그게 월급 300만 원 타는 분이 한 달에 40만 원 굿즈까지 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별다방에서 40만 원 쓰면 자기 소득의 10% 15%를 그냥 커피로 태우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건 아니다. 저는 커피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커피요. 아, 이게 저희 월급쟁이들한테는 이 커피가 내 피거든요. 아니 탕비실에 있잖아요. 탕비실비로.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저기 그러면- 그 별다방 네. 텀블러를 가지고 가서 탕비실에서 타서 네, 네. 얼음 넣어서 들고 다니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러면 멋있어. 오늘 앤토님 만났으니까 내일부터 한번. 이 커피를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그동안에 별다방에 썼던 돈 보니까 한 40만 50만 원 그냥 훌쩍 썼는데 그래 가끔 탕비실에서 먹고 가끔 사 먹으면 한 달에 한 30만 원 굽겠다. 그럼 그 30만 원으로 주식을 사십시오. 아, 정말. 그럼 이거는 뭐냐 어차피 커피로 날아갈 돈을 주식 투자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매우 낮다. 그러니까 어차피 없어질 돈이었는데 그냥 혹시 몰라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져도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왜 안 나쁘냐? 이거 어차피 뭐 커피값으로 없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주식으로라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투자는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네네. 자 두 번째로 고쳐야 될 습관을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 얘기하고 좀 댓글에 상당히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좀 걱정되긴 하는데 혼줄 한번 내주시죠. 차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차요? 망국의 지름길이에요. 아, 차. 차. 우리 네. 박사님은 차 뭡니까? 아, 저요? 네. 그냥 조그만 차 갖고 있어요. 조그만 차. 네. 조그마다는 게 어떤 작아요? 네. 지금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여기도 좀 약간 아, 이거 혼날까봐. 한마디로 자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그냥 명료하게 네. 예. 본인 월급에 6개월치 이상 차를 타면 안 됩니다. 아, 정말요? 예.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차를 자기 수준보다 한 단계 위의 차를 타는 건 난 애교로 봐줄 수 있거든요. 이건 괜찮아. 이건 진짜 괜찮아. 네. 2단계 위에 타는 거 요것도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보통 3단계 위의 차를 타요. 3단계 위. 예. 왜 그러냐면 네. 제가 6개월치 이내의 차를 타라. 그럼 월급 300인 사람은 얼마를 타야 됩니까? 1,800만 1,800만 원. 네네. 1,800만 원 중고로 1,800이면은 보통 중중형 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 타고 다니라는 거지. 네. 근데 문제는 뭐냐? 6개월치 이상의 차를 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아주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차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결국은 교통비 아닙니까? 근데 네, 교통비가 자기 월급의 5%, 100보 양보하더라도 7%, 8%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고정비라고 하는 것 중에 교통비라는 건 그냥 길바닥에 뿌리는 돈인데 내가 돈을 벌어서 7, 8% 이상을 길바닥에 뿌린다? 이게 말이 되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월급의 6개월치 이상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유지비가 보통 자기 소득의 7% 이상 나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가 여러분 지금 뭐 차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잘 들으십시오. 차가 비용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하면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네. 그게 뭐냐? 보험료, 통행료, 통행료. 과태료. 사다 보면 안 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쵸.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6가지 비용이 나갑니다. 그게 뭐냐?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발렛비. 아, 예,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비금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 시비금은 뭐냐면은 이제 세금이 12가지 종류입니다. 그렇게 뭐 그것까지 다 일일이 뭐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하여튼 뭐 할 거 없이 네. 아유 힘들어.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 우리가 이제 그 결혼할 배우자를 만날 때 꼭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도 봐야 돼요. 배우자를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대 배우자의 허세 지수를 아, 허세 지수. 허세 지수. 네네네. 허세 지수를 알려면 뭘 보면 아느냐? 차를 보면 되는 거예요.
차를 보면 이 사람이 허세틱한 사람인지 네네. 아니면 언허세틱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울트라 허세다. 그럼 딱 어떤 차인가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최고로 많이 봤던 게 월급 200인데 BMW 뽑은 사람 봤습니다. 끌고 다니지는 못하고 관상용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관상용 식물은 봤는데 관상용 자동차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데이트할 때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거는 그냥 세워놓은대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은 시동을 걸어줘야 된대. 그래서 매일 30분씩 공회전을 한다. 뭐 그런 슬픈 얘기를.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야. 저는 이런 행동을 왜 했냐 그랬더니 저는 정말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한 세 번째 고쳐야 될 나쁜 세 번째 습관이 고쳐야 있을까요? 되는 거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이제 약간 뼈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힘들어요. 너무 듣기가. 네. 뼈를 맞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드리면요. 월 소득에서 여러분들 지출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사회초년생들 직장인들이 먹는 겁니다. 뭐 스트레스 풀 게 없다 그러니까 엥겔 지수죠. 원래 엥겔 지수라는 건 자기가 생활하는 지출하는 생활비에서 식료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엥겔 지수라고 하는데 식생활비라는 건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장 보는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 그다음에 외식 비용, 그다음에 배달 비용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활비에서 여러분들 소득이 만약에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자, 몇 퍼센트요? 25%. 5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25%를 넘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나 500만 원 넘으니까 25% 넘어도 되냐? 500만 원 넘으면 20%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엥겔 지수라는 거는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재벌 회장이 하루 10끼 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이 높아진다 그래서 식생활비가 비중이 높아지진 않아요. 소득이 높아지면 식생활비의 비중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인 가구를 지금 타겟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소득이 500만 원이 안 된다면 25%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월급 300이다 그러면 식생활비를 얼마를 써야 됩니까? 25%를 하게 되면요. 계산하게 되면 75만 원. 75만 원이죠. 그러니까 75만 원으로 모든 거를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 세미정 님 같은 경우는 약간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300만 원 직장인이 75만 원 갖고 식생활비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요즘 같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최근에 식생활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값이라는 게 여러분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게 지금 누가 손님이 오잖아. 옛날에 한 10,000원 정도 식사를 대접을 하면 그래도 뭐 내가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 지금은 한 12,000~13,000원은 좀 대접을 해야 그렇죠. 뭐 약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밥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구내식당 이용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내식당이 돈 안 나가는 건 아니지만 뻑하면 외식 나가는 거 이거는 좀 별로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한 달에 우리가 몇 끼를 먹죠? 보통 하루에 3끼 먹으니까 한 30일 보면 한 90끼. 네. 여러분 마치 25% 이하로 써라 그러면 아주 그냥 맨날 그냥 밥에 김치만 먹으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10끼 15끼는 먹기 위해서 먹는 식사가 있잖아요. 스페셜하게. 그렇지만 나머지는 뭐 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밥에서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태워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통장이 좀 두둑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분 뱃살이 두둑해져 봐야 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엥겔 지수 25%, 500만 원이 넘는다면 엥겔 지수 20% 이내로 막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나쁜 소비 습관 네 번째 남은 것 같아요. 혹시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쇼핑이겠죠. 쇼핑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극복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코로나로 한 3년, 2년 정도를 그냥 거의 재택근무하시고 갇혀있고 막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하니까 배달 음식, 그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리는 거야, 이 분이. 어디다가는 내가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사야 되겠다. 내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쇼핑을 하는 거죠. 인터넷 쇼핑.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이 진짜 대단하다는 게
요즘은 비밀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 없이도 그냥 한번 이 밀어 올리기로 네. 결제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냥 카드 등록이 돼 있지. 그냥 딱 마음에 드는 건 있지. 그냥 한번 손끝 치면은 그냥 그 다음 날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편 결제가 사실은 네. 쇼핑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진짜 사상 초유의 이 사태가 네.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당근의 비약적인 발전 아닙니까? 네, 네. 우리 채소 마켓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 왜 성장을 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사니까. 그거 왜 내다 팔겠어? 불필요한 걸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 마켓 나 열심히 이용하니까 나 알뜰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채소 마켓 안 하거든요. 왜? 쓸데없는 걸 안 사니까. 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근 자꾸 당근이라고 그래. 채소 마켓의 온도가 막 99도를 향해서 막 팔팔 끓죠. 그거 왜 그래? 회사 가면 맨날 욕만 먹는데 거기선 나한테 칭찬하니까 언니 최고야, 뭐 언니 죽여준다, 언니 너무 착하다 이러니까 나도 어디 회사 가서 칭찬받은 적이 없는데 거기서는 그냥 나 좋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비싼 물건 사가지고 새 거로 그냥 싸게 파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물건을 너무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간단하게 소비 욕구가 차올랐을 때 네. 순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네. 버틸 수 있는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요? 자, 네. 우선은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해야 돼. 무조건 결제하시면 안 돼요.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네, 바로 장바구니에 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필터링이 됩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일단 잡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딴 일을 좀 잠깐 하거든요. 네네. 딴 일을 좀 하고 잠깐만 아까 뭐 살라 그랬더라? 장바구니를 딱 보는데 아까보다 별로 안 갖고 싶어. 이게 무슨 얘기냐? 별로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정말요? 네. 그냥 담아놓고 그냥 담아놓잖아. 그냥 산 거 같아. 아하. 갖고 있는 거 같아 그냥. 안 사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사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일명 결제 삼심제도라는 겁니다. 삼심제도요? 네, 삼심제도라는 게 우리가 사법제도에 네네네. 보면은 3번 재판하잖아요. 네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이 야 진짜 징하다. 저 인간 참 대단하다. 야 뭐 하나 물건 사는데 무슨 재판까지 하냐? 재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세 가지를 그냥 가볍게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고 결제 버튼을 누르라는 건데 네네. 자, 첫 번째 심사가 이겁니다. 필요한 거냐? 네네.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건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네. 없으면 안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탈락하는 애들이 좀 있어 벌써부터. 예, 거기서 일단 유죄 판결 받으면 끝나는 거야 재판이. 근데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나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2심에 들어가는 겁니다. 2심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이번 달 예산이 있는지. 살 돈이. 살 돈이 있냐? 없으면 다음 달로 미뤄야 돼. 자 그럼 여기서도 무죄가 나오면 이제 최종 대법원에 가서 네네. 3심. 그냥 자기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자,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도 있어.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 건 대체제는 없는가? 그거 말고 다른 가성비. 뭔가 이거 말고 내가 집에 딴 거 있는 거 그러다 보면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네. 여기까지 가서도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이제 무죄 방면을 해주는 거죠. 장바구니에서 방면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사셔도 됩니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요걸 안 하고 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당근에 이제 내다 파는 거지 또. 온도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매수하기 전에 그 삼심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삼고초려 해가지고 그렇죠. 고민해서 살아야 되죠. 그냥 한 번, 그러니까 너무 충동 소비가 강하고 내가 막 제어가 안 되는 분이다 그러면 본인이 3심을 하지 마세요. 본인이 1심, 네네. 2심만 하고 3심은 아내분이나 네. 남편분한테 무조건 안 최종 되겠네. 그 방망이를 주면서 자 내가 이거 112심 통과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사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 이거죠. 사지 마. 이거 저기 있잖아. 저 안 쓰던 거. 이러면은 그걸로 가는 걸로. 그거 괜찮겠네요. 요것만 하셔도요. 요것만 하셔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영수증이 아주 깔끔해집니다. 자, 그러면 그 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빚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빚을 빨리 갚는 이런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네, 빛의 속도로 갚는 방법. 네, 그게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저축을 못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저축을 하려고 딱 하다가 나 마이너스 통장도 있는데 무슨 저축을 하니 내가 이러면서 본인이 그냥 저축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대출 여러분 없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대출도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먼저 꺼야 되는지. 자, 우선은 이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높은 거를 물론 먼저 꺼야 되는 건 당연할 텐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집을 사면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면은 그 대출 이자 냈던 것이 비용이 아니라 나한테는 저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레버리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중에서는 보면 뭐 마이너스 통장인데 내가 그냥 유럽 여행 갔다 와가지고 모자란 돈 박느라고 썼다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레버리지 이펙트는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비용도 좀 높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펙트가 있느냐, 그 다음에 비용이 어떤 것이 높냐, 그리고 원금이 보전이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은 보전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빼면은 원금이 나오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에 목표로 딱 삼으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마이너스 통장이 한 3천이 있는데 너무 불편해. 볼 때마다. 마이너스 앞에 있는 그 마이너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당장 여러분 상환 계획을 세우셔서 한 달에 42만 원씩 자동이체로 그 통장에 돈을 붙이자 이거야. 그거 월급 통장으로 쓰지 마시고요. 괜히 그거 월급 통장으로 쓰시면은 월급 들어오면 확 꺼졌다가 또 돈 뽑았으면 확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그냥 마이너스가 안 보여요. 마이너스가 그냥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자기 눈에서. 그래갖고 아이 야 없다고 치고. 근데 저 밥 먹을 때 그 동료나 이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마이너스 없는 사람이 없어. 나 어느 순간 자기 합리화랍니다. 야 이거 마이너스 나만 있는 거 아니야? 다 있어. 이러면서 마이너스를 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자, 무조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한 달에 42만 원이든 83만 원이든 자동이체를 해서 한 1년에 1,000만 원을 끄든 500만 원을 끄세요. 그게 여러분들 저축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일단 이렇게 빚을 정리를 해놔야, 그러니까 빚 정리 로드맵을 짜놔야 마음이 편해요. 너무 또 빚만 갚는 데만 돈을 쓰면은 약간 좀 내가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내가 저축한다. 너무 센가? 150만 원을 저축한다. 그러면 75만 원은 뭐 대출을 갚고 75만 원은 뭐 따로 저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멘토님이 돈으로 혼줄 내시는 이런 이유가 네.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장인들의 영원한 로망 아닐까요? 은퇴하고 나서의 어떤 걱정, 그렇죠. 이런 어떤 노후에 대한 이런 불안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지금 경제 활동하면서 솔직히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지를 생각해 본 적은 저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의 기성세대보다는 MZ라고 하죠. 2030들이 노후에 관심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이건 그러면 참 긍정적인 의미로 야 역시 우리 MZ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른 나이부터 벌써 노후 준비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거야. 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회사 가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아, 힘들죠. 회사 가니까 뭐 아이팟도 못 걷게 하고 막 이러니까 회사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 불편한 회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다녀야 되냐. 그러니까 난 빨리 이 회사로부터 벗어나서 경제적 자유, 그 조기 은퇴, 흔히 얘기하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노후가 궁금해져. 그럼 어떻게 노후 준비해야 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노후 준비가 아니라 은퇴 준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파이어족이라는 건 판타지입니다. 아, 정말요? 없는 그런 건가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어족들을 잘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은퇴한 사람들이 아니야. 아, 은퇴했는데 왜 나와? 그러면 유튜브 방송해 그러면. 그러니까 집에서 쉬어야지.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월급쟁이로부터의 어떤 걸 벗어났다는 뜻이지. 아, 네네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빨리 은퇴를 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아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서 직전 한 5년간의 경제 성장률이 2%대입니다. 경제 성장이 2%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뭐 실질적인 소득이 안 늘어난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과거를 보면 어떠냐? 90년대만 해도요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이 있었어요. 그럼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실질 자산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 시대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뭐 주식 하나 잘 사놓고 땅 하나 어디 잘 박아놓고 그냥 아파트 하나 잘 사놓으면 그게 하나 터져가지고 노후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란 세대들은 멘토님 어디에 뭘 투자해야 되냐? 뭘 사놔야 되냐? 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맨날 이것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노후 준비하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야, 뭐 어떤 자산을 사놔야 터질 거냐? 자,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재테크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산 안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산으로서 노후 준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이걸로는 안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딱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잡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디벨롭 성장을 해야만 노후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첫 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산을 올라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무작정 산을 올라갈 게 아니라 이 산이 높이가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내 걸음걸이로 갔을 때 어디쯤 가면 약수터가 나오고 어디쯤 가면 사진 찍을 때가 나오고 어디쯤 가면 정상인지를 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내 노후 필요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내야 된다. 우리 네. 세미정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소득이 상실된 이후에 한 달에 생활비 얼마가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면은 아 나는 진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어떻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거요. 지금 수준으로 아 이거 진짜로 얘기해야 됩니다. 네, 뭐 이거 뭐 진심으로? 방송이니까 뭐 좀 조금 필터링 그거 안 됩니다. 진짜 네네네. 본인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저는 진짜 일단은 500은 돼야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500이요? 같아요. 네. 500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달에 들어가는 우리 가정에 몇 인 가구? 4인 가구. 4인 가구. 4인 가구에 한 달에 생활비가 있죠? 한 달에 네네네, 생활비. 있죠. 그 생활비에서 일단 자녀 교육비를 빼보세요. 자녀 교육. 자녀 교육비는 빼세요. 왜냐하면 자녀 네. 교육비는 은퇴 이후에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대출이자 있습니까? 조금 있죠. 조금 있죠. 네네. 대출이자도 나중에는 갚게 되면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빼세요. 음. 자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쓰는 생활비에서 네. 대출이자 빼고 자녀 교육비 빼면 네. 그게 순생활비예요. 물론 그 순생활비에서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식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안 나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순생활비의 2배 필요합니다. 500 넘죠? 당연히 넘을걸요? 네네, 그쵸. 어. 지금 500이라고 하는 건 어마무시한 미래를 모르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미정님이 아까 생각했던 그 생활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로 오잖아요. 네네, 그쵸. 그죠? 그리고 네. 아이들도 학교 가고 네. 엄마는 또 아이들 학교 뒷바라지 한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잖아 가족이. 그 시간은 학교와 회사에 매여 있는 시간을 빼고 소비한 게 그만큼이야. 근데 노후에는 어떻게 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갑니까 안 갑니까? 회사를 안 가니까. 안 돈 가죠. 쓰기도 안 가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안 가면 안 돼. 저도 안 갈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던 거를 1차 은퇴를 하고 나면 한 월화수만 일하고 목금 토일.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여가 생활이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지금 대출이자와 자녀 교육비만 빼고는 2배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제가 괜히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계산해 보시면 야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 나이가 한 70대 중반이신데 공무원으로 은퇴하셔가지고 송파구의 연립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시면서 두 분이 노후 생활을 하는 분이 야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야 숨만 쉬는데 300 든다. 자 그래서 제가 55세 때 딱 은퇴하고 60세 때 딱 은퇴하고 그냥 월요일부터 앉아서 집에서 놀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노후 준비인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아마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3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50대에서 한 60대 이제 은퇴를 한다고 하면 한 2, 30년 정도 이제 계속 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멘토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평생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생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를 노후 준비라는 키워드를 딱 들었을 때 접근 자체를 어디다 투자해야 돼, 어떤 연금 들어야 돼라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 현직에서 500, 600 받고 있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일해봐야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받을까 말까 알바 같은 형식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왜 도움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컨잡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세컨잡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진짜 우리 회사가 너무 좋아. 진짜 난 내일이 너무 딱 맞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상과 현실을 맞추기가 많지 쉽지 없죠. 않죠. 그러니까 네. 내가 막 내일이 너무 좋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면 생계형 경제활동이니까 회사를 다니는 거잖아. 그러면 은퇴를 1차적으로 하고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요. 돈을 아무리 조금 벌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라니까요. 뭐 트로트 가수 같은 거 관심 없습니까? 가수요? 뭐 트로트 가수에 뭐 예를 들면 돈 안 돼도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앨범을 낸다든지 네네. 시간당 생산성은 물론 떨어지죠. 현직에 있을 때보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던 사람이 은퇴를 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놀아. 생활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뭔가 전념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소비가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월급을 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돼도 그 소득 효과는 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그 시간 동안 소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컨잡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안전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다. 지금 아까 우리가 83세 그 평균 수명 얘기했는데 이제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면은 속으로 웃었거든요. 아, 이거 너무 오바다. 근데 지금 진짜 100세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진짜. 100세 시대 때는 사회적 정년이 달라집니다. 본인 나이에 0.7을 곱하세요. 자, 여러분 나이가 만약에 40이다. 0.7을 곱하면 2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회적 정년으로 보면 처음에 제가 직장 들어갔을 때는 40대 사장님들도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40대가 된다면 완전 폐물 아닌가? 난 내가 50대일 거란 생각 못 했거든. 내가 만약에 50대면 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저 50 훨씬 넘었지만, 전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40대면은 사회적 정년으로 20대 후반입니다. 그 얘기는 30대라는 건 뭐야? 아직 학생이야. 여러분, 40대잖아요. 이제 좀 시작해 볼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파이어족이요? 파이어족 뭐 있긴 있겠지, 뭐. 10,000명 중에 한두 명 뭐 성공한 사람이 있겠지. 제가 얘기하는 재테크는요, 1,000명이 도전해서 한두 명 성공하는 그런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 얼마예요? 본인의 사회적 환산 나이는? 환산 나이요? 환산 나이. 그래서 3학년 정도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와, 오늘 많이 벌었네. 네. 30대 초반인 거예요. 이제 더 열심히. 그리고 사실 얼굴도 30대 초반처럼 보여. 정말요? 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좀 마지막 한번 가보면요. 네. 현금 흐름이 이제 가장 이제 안정적인 자산이다라고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자산만에 기대서 노후 생활을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자산이 여러분들 은퇴할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안전 자산이 될 거냐? 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자산 가격의 변동성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왜 주택을 강조하느냐, 왜 아파트를 강조하느냐,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 최근에 있었던 아파트 가격의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조정 이후에 만약에 산다면 내가 2021년, 22년 꼭대기에 산 게 아니라 이 조정이 있은 다음에 내가 아파트를 샀다. 그럼 내가 거기 살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올라. 그럼 올라간 거 다 내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원래 살았잖아.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충분히 사용하려고 샀던 물건인데 걔가 올라. 그럼 사실은 사용하는 비용이 내가 이거 안 사고 어디 가서 전세나 월세 살았으면 나갔을 비용도 세이브되고 그 만약에 약간의 자산 증가가 있으면 내 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적당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꼭 굳이 서울에 생활해서 뭐 하냐. 요거를 렌트를 주고 나는 경기도 외곽으로 좀 한적한 데 가겠다. 그럼 가면은 내 집에서 임대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가 건물의 임대료와 아파트 임대료는 무슨 차이가 있죠? 안정성의 차이가 있나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불안정하죠.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은요, 부동산에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왜냐면 이것도 뭐 왜 부동산에서 전화 오는 게 뭐야? 뭐 세입자가 나간다거나 뭐 고쳐달라거나 짜증 나는 거지. 근데 아파트를 임대를 줬는데 월세가 들어온다? 그거는요 2년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통장 안 쳐다봅니다. 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아니 지금 아파트에 월세 들어온 사람이 월세를 밀리겠냐고. 앞으로의 자산이라는 거는 성장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이 높은 자산이 여러분 노후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집을 사세요. 대신에 여러 채를 사는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똘똘한 한 채 사세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난 30년간을 보면 채권 수익률이 800%고 주식 수익률이 700%고 아파트는 570%다.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그 채권이나 주식은 국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파트는 내가 살았다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단순 수익률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집은 어차피 내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570%이기 때문에 주식 채권에 비해서 한 100% 이상 뒤지지 않느냐. 주식 채권은 내가 그걸로
한 게 없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안 샀으면 어딘가에 어마어마한 주거 비용을 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1가구 1주택의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세금도 없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아파트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식파가 아니고. 저도 아파트로 재테크를 했고 집이 없다. 그러면 아파트는 사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약간 번외 질문이긴 한데 우리 멘토님 혹시 좀 월세 받기 좋은 이런 아파트 추천해 주실 지역 혹시 있으신가요? 지역이요. 월세 받기 좋은 아파트 지역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가격이 사용 가치가 있고 미투자 가치가 있어요. 네네. 사용 가치가 뭐냐? 월세를 줬을 때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게 사용 가치입니다. 네. 요게 전세가죠. 전세가가 그 월세가 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그 매매가에서 이 사용 가치를 빼면 남는 게 갭이거든요. 갭.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은 갭이 어디가 크냐 하면은 상위 입지일수록 갭이 커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강남이 갭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지방 아파트 중에 어떤 게 갭이 크냐? 서울 아파트가 당연히 커요. 네. 오피스텔과 아파트 중에서 어떤 게 갭이 크냐? 아파트가 당연히 커요. 그러니까 이 갭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 투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 집을 가지고 월세를 받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위 입지는 불리한 거죠. 상위 입지로 갈수록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 그 전세가에다가 지금의 예금 금리를 곱하십시오. 네네네. 그 예금 금리를 곱한 금액이 사실은 월세예요. 그 금액 나누기 그 집값을 하면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집들을 쭉 비교해서 랭킹을 매겨보면 수익률이 안 좋은 순으로 높아질수록 상위 입지야. 그러니까 최고 상위 입지로 갈수록 수익률이 떨어지고 하위 입지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임대용으로 그냥 순수하게 자본을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빼내기 위한 용도용으로 본다면 너무 상위 입지보다는 그냥 수도권에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한 경기도의 아파트 이런 것들이 투자 대비 현금 흐름은 좀 좋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런 상위 입지는 현금 흐름은 당장 나쁘지만 일단 사놨을 때의 나중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질문이 당장 현금을 내가 투여한 대비해서 더 받는 아파트는 어디냐 그러면 상위 입지는 아닌 거죠. 요거면 하위 입지. 네. 자,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면 이제 어떤 시간에 이제 돈을 잘 모아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직장인들의 월급을 얼마나 저축하는 게 좀 이상적일까요? 네, 욕먹을 각오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한다 그러면 일단 입사하자마자 버릇 나빠지기 전에 60%를 저축을 해라. 그리고 독립해 있다면 50%를 저축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네. 뭐라고요?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예,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재테크 해야지 그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아끼고야. 근데 아껴보려고 그러면 별로 아낄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껴서 아껴지면 저축하려고 그랬는데 안 아껴지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를 하면은 절대 저축을 못 하고 그냥 순서를 바꿔서 모으고를 먼저 해야 돼. 일단 모으고 그 다음에 모은 것 때문에 자동으로 아껴지고 그 다음에 불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억 모으기입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힘으로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서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본 사람은 절대 재테크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1억을 모으면서 깨닫게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동차를 사는데 적금 들어서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사고 갚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끔 있어. 차 살라고 적금을 하는 거야. 막 3년을 모아서 드디어 차값이 딱 됐어. 차 안 삽니다.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자기가 모아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야. 이거는 차를 사면 안 된다. 네. 제가 그 똑같은 말이거든요. 모든 부자들, 모든 자수성가형 부자들, 모든 월급쟁이 부자들은 다 처음에 목돈 1억이 만들어지면서부터 그 인사이트가 발현된 겁니다. 1억이 있으면 그때부터 뭔가 자본소득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1억 갖고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1억으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요즘 결혼 그러면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뭐 개인의 자유긴 한데 사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중에 누가 더 경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냐고 당연히 2인 가구예요. 왜냐면 요즘은 맞벌이를 하니까. 근데 결혼을 하는데 내가 1억 정도가 없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되는데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보니까 가구 소득을 보니까 가장 부자가 4인 가구더라고. 4인 가구시죠? 네네. 네. 저는 4인 네. 2견 가구인데. 네. 근데 하여튼 뭐 어쨌든 4인 가구가 제일 부자예요. 그 다음이 3인 가구입니다. 그 다음이 2인 가구야. 1인 가구가 제일 가난해. 굳이 그 1인 가구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이 일단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청약이요? 청약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미분양 가구 수가 7만 5천까지 넘어가고 야 이제 청약 시장은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방이 거의 70%고 네. 수도권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아마 제가 제 판단으로는 2025년도 제아의 종소리 치기 전까지는 다 소진되지 않을까. 청약이라는 게 이제 장점이 뭐예요? 내가 돈이 많지 않더라도 일단 분양권을 잡아놓고 3, 4년 미뤘다가 갚아서 내가 입주할 수 있으니까. 그죠? 지금 많은 자본이 없더라도 일단 새 아파트가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1억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적어도 1억 안 돼도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집값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면서 갭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당장 결혼할 건 아닌데 자금은 있고 집은 좀 사놓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갭 투자입니다. 근데 갭 투자도 뭐 최소한 뭐 1억 이상은 있어야 뭐 어디 경기도 외곽에 뭐 조그만 아파트든 이런 빌라든 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을 할래도 1억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이 자본소득은 결혼, 청약, 갭 투자, 사업소득 이거 다 1억이 있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일단 죽자사자 1억을 모아보자. 그 멘토님 말씀 들어보니까 1억만 있으면 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좀 생겼거든요. 첫 번째 허들인데 그 네네. 첫 번째 허들도 못 넘으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아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 음. 근데 그 모을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거 혹시 주실 거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우리 직장인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축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쭈삣쭈삣 하면서 좀 저축하긴 하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저축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그 문제점을 알게 돼. 저축을 하라 그랬더니 저축은 안 하고 저축하는 척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아마 영상 보시는 분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축을 하라 그랬지 언제 저축하는 척을 하라 그랬습니까? 26주 적금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뭐야? 나랑 챌린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기에 딱 탔더니 금액이 126만 원, 153만 원, 뭐 이런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목돈 같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월 소득의 3배 이상의 돈이 나와야 목돈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을 어떻게 하냐?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뭐 요즘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건 뭐 금액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152만 원짜리 적금을 하라는 거예요. 한 달에 152. 한 달에 152. 152만 원 적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년 후에 1억 되는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 네네. 월급 250을 받든 300을 받든 400을 받든 그냥 국민 적금이야. KB가 국민이죠. 네, 그렇죠. 국민 적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저축하는 척을 하지 말고 저축을 해라의 팁 중에 가장 중요한 팁은 저축을 괜히 이렇게 찢지 말고 딱 목표 금액을 맞춰서 하셔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왕 하는 거 1년 후에 1,000만 원 타는 적금을 할 때 우리가 83만 원 정도를 한다. 82만 원을 한다. 82만 원 하지 말고 84만 5천 원을 해가지고 1,030만 원을 타는 저축을 하세요. 왜 그렇죠? 30만 원. 1,000만 원은 다시 예금을 네네. 하고 30만 원은 오마카세를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리워드가 들어있는 쿠폰이 들어있는 적금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1,000만 원 모았으면 30만 원은 본인만을 위해서 오롯이 써라. 그럼 2,000만 원 모으면 2,000만 원 모으면 한 100만 원은 본인을 위해서 오롯이 써라. 3,000만 원 모으면 그때 동남아시아 가세요. 네. 그럼 유럽 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럽 여행 가려면 최소한 5천은 모으고 가야 돼. 여러분 지금 유럽 여행 막 지금 버튼 누르려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 있죠. 5천만 원 모았어요? 아니 5천만 원도 모으는 정도도 안 하고 본인한테 왜 보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가는 거야 도대체 그거는? 여러분 그 뭐 보면 요즘 TV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많죠? 뭐야? 뭐 톡파원 뭐 다시 갈지도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막 가서 막 행복하다 막 너무 좋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서 죽으려고 그러지 걔네들 연예인들. 그 왜 행복한지 알아요? 돈을 받으니까. 지 돈으로 안 가서 그래. 네. 자기 돈으로 안 가니까 나 같아도 행복하겠다. 아유 진짜.
그리고 돈 받고 가잖아. 그렇죠. 내 돈 태워서 가봐. 행복한가?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인간이거든요. 저도 쓰고 싶고 막 뭐 생기면 뭐 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요.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승리의 네. 관건이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하게 해야 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월급이 여러분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내 돈 내산 뭐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내 돈 내산이란 말은 왜 하는 거야? 내 돈,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월급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급은 아주 운 좋은 사람이 400번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월급은 여러분 5년, 10년 후에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이 나눠서 쓰라고 주는 건데 여러분이 그 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공금을 유용을 하면 안 되지. 공금인가요? 공금이죠. 공금이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축할 돈 저축하고 뭐 지금 쓸 돈. 근데 뭐 그냥 내 돈 내산 그러면서 그냥 다 돈을 써버리니까. 혹시 뭐 어플이라든지 네네. 뭐 기록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또 모으는데 또 도움이 좀 되나요? 지금 기록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가계부 어플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죠? 뭐 우리 KB금융에서도 있고요. 뭐 가계부 앱이 정말 잘 나와 있는데 이 가계부 앱이 요즘 AI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말을 걸어요. 정말요? 네, 저는 이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네네. 있냐면 제가 별다방 예산이 한 달에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15만 원인데 얘가 말을 걸어. 주인님. 이번 달 마감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별다방 예산이 5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 안 써도 돼요? 이렇게 나한테 말 걸어요. 그래? 그러면 나도 오늘 플렉스다. 오늘 제일 비싼 6,300원짜리 한번 가서 먹자.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돈줄남도 별다방 커피 더럽게 많이 마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15만 원 중에 대부분이 제가 마시는 게 아니라 작가님이나 PD님한 생일이면 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안 왔다고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그런 겁니다. 생일이 안 지나서 하는 거고. 자, 그런 거니까 가계부 어플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돈은 모으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런 월급쟁이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상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하셨던 분이라면 월급 돈을 모으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런 얘기는 양심상 못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52만 원,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이 152만 원 어떻게 저축하느냐? 물론 못하죠. 못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일단 152를 먼저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고 나서 인증샷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나 했다 이거야. 저는 그분이 1년, 2년 가서 만기까지 그 금액을 유지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리라가 아니라 저축의 세계에서는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익이에요. 한 번 해봤던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하다가 중지했더라도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축은 정신력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초년생 때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들의 선배님,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힘들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 힘들잖아요?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야, 그게.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시지 않을까.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세미정의 부동산 클래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